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증권부 배성재 기자와 진단하겠습니다. 배 기자, 우리 증시 오늘 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대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막바지에 이어졌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오늘 개인들이 이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앞으로 증시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이 무역 수지.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공개가 됐는데 적자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출입 실적, 우리 증시의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액은 16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160억 달러가 넘었던 적을 찾으려면 혹시 몇 년도까지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글쎄, 여기 적혀 있는 거는 1996년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IMF 직전이었던 1996년까지 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무역 적자가 206억 달러였는데요. 역대 최고값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반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큰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곧 달러 유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가뜩이나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거라는 이 예상 때문에 어떤 이 우려들을 선반영하면서 환율이 지금까지 크게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 통화 정책에 더해서 이제는 실물 경기까지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는 달러대로 나가고 환율은 환율대로 오르고 이러한 악순환이 큰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서 나타나는 적자잖아요. 역시 원자재 값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제 에너지 수입액, 즉 이제 유가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7월 집계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액 중에 원유 비중이 지금 36%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에는 10%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을 살펴보면 87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무역 적자, 고환율 모두 이 유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유가가 사실 경기 침체 때문에 크게 좀 떨어졌다고 최근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주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이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유가 전망들도 대부분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기 침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그러한데요. 그러나 또 이제 그렇다고 만약 이 유가가 떨어지는 게 앞으로 떨어질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는데 앞으로 원유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지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마냥 낙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유가가 점진적으로 하락은 하겠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밴드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유럽에 가스 공급을 또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석유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우디를 가죠.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의 어떤 석유談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거기에 따라서 유가의 향방도 좌우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가 불안하고 무역 적자도 심해진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 우리 증시도 계속 불안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 개별 종목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문제의 중심에는 환율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탓에 안 그래도 좀 올라 있던 상태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유가나 아니면은 무역 적자 이런 상승 요인만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잘 아시다시피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수 기업엔 당연히 치명적이고 또 반대로 이 수출 기업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또 이제 실제로 오른 주가가 크게 오른 기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환율 상승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입니다. 바로 이 현대차와 기아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차는 이 환율 외에도 이 2분기에 깜짝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을 취재한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가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보다 14% 높은 2조 4,73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기아 역시 시장 전망치보다 30% 가까이 많은 2조 2,4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다 미국 시장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70%나 줄인 것이 주요했습니다. 반도체 대란 속에 자동차 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바뀌면서
대리점에 지급하던 판매 인센티브를 크게 줄인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2분기에 줄인 판매 인센티브는 각각 6,208억 원, 6,409억 원으로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에서 인센티브를 크게 줄이고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업체는 현대차와 기아가 유일합니다. 제품 경쟁력이 인정을 받은 건데 달라진 대접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도체 수급이 안정되고 다시 자동차 회사들 간의 경쟁이 시작돼도 달라진 제품 경쟁력으로 정면 승부가 가능해진 겁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한층 강화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즈라는 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의 본연의 경쟁력 상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묻히는 거죠. 하지만 하반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와 대규모 파업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역대급 실적을 예고한 현대차와 기아가 남아있는 악재들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이처럼 이 제품 경쟁력에 더해서 고환율까지 호재로 작용 중인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마냥 웃을 수만도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에 경기 침체가 글로벌적으로 오면 전 세계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환율이 계속 오른다고 무한정 또 수출 기업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유가와 무역 적자 관리에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역 적자와 함께 환율을 지금 좀 불안하게 또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한미 금리 역전 문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마침 금통위도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또 우수한 이 6월 고용지표를 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말에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를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달 말에 한미의 이제 금리가 역전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 국제 에너지 가격도 어떻게 보면 좀 고공행진 중이고 또 무역 적자도 쌓여가고 환율은 환율대로 내려올 줄 모르는 지금 이 각종 지표들이 당장 나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현실입니다. 연준의 FOMC까지 마친 이달 말 이후에 우리 교역 여건이 더 악화하지는 않을지 주시하시면서 주가 향방을 가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달 연준이 금리 100bp 올릴 거다 이런 월가 투자자도 7%나 된다고 하죠. 그만큼 물가와 수요 문제 여전히 약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